주술과 세뇌 6. 유효상종의 주술적 사고, 유감주술. 주술적 사고란 경계성 인격 장애 상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나와 다른 사람의 경계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당히 흔하게 주술적 사고를 겪습니다. 사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십 번씩 우리는 주술적 사고에 들어가고 주술적인 행위를 합니다. 퇴근 직전에 일거리를 던져주는 상사에게 들어가다 똥이나 밟아라 라고 속으로 궁시렁거리는 것 역시 주술적 사고에서 행하는 저주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주술적 사고는 유감주술과 접촉주술로 나눌 수 있다고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 중에서 유감주술에 대한 내용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이폰을 살까요? 매년 아이폰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전 세계가 들썩입니다. 마치 아이폰은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세상을 바꿀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고 아이폰을 사지 않으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른 스마트폰이 아이폰과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이폰의 기술적 스펙이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 월등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에게 아이폰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가요? 그것은 아이폰에 대하여 유감주술적 사고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유감주술이란 유사성의 법칙, Law of Similarity를 말합니다. 이는 형태, 색상, 소리 등의 외형적 모습이 비슷한 것들은 같은 속성을 지닌다는 주술적인 사고입니다. 예를 들면 물뿌리개로 물을 뿌리는 모습은 비가 오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우제를 지낼 때 물뿌리개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는 것으로 비가 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모방합니다. 이는 이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특정한 캐릭터 혹은 대상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것으로 그 대상의 속성을 가지도록 기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5년 출생신고에서 남자 1위는 민준이 차지했습니다. 이는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남자 주인공의 이름에서 유래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으로 짓는 것을 통해 그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아이가 가지기를 바라는 주술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과거 위인의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다거나 장명소에서 운이 좋은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 등의 행위와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폰도 이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호감이란 아이폰의 기능에 대한 호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이폰 광고 혹은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등에 대한 호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폰 CF에서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으로 사람들은 자신도 아이폰을 가지게 되면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유감주술적 사고를 작동시킵니다. 이것이 아이폰 열광의 정체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롤모델과 같은 행동을 하면 자신도 롤모델과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주술적 사고의 일종입니다. 만약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조깅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조깅을 할 것입니다. 즉, 단순히 기호나 상징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이나 습관 역시도 주술적 사고의 대상이 되며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롤모델을 성공으로 이끈 어떠한 요소가 자신에게도 깃들기를 바라는 주술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식습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름기가 많은 식품을 먹으면 피부가 지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삼은 사람과 같은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기적적인 효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문병을 갈 때 흰 국화를 가져가면 장례식에 사용되는 꽃이니 불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인과관계가 없지만 동일한 형태에는 동일한 속성을 지니게 된다는
주술적 사고는 우리 삶 속에서 만연해 있습니다. 상징의 비밀. 이러한 주술적 관계가 도식화된 것이 바로 상징입니다. 상징이란 유사성의 법칙과 대표성을 이용한 기호를 말합니다. 이 둘을 통해 특정한 기호와 특정 관념을 연결시키게 되면 그 기호가 바로 상징이 됩니다. 유사성의 원칙은 비슷한 것들은 서로 비슷한 결과를 낸다는 생각에서 유래합니다. 보면 진정할 수 있게 되는 하늘과 바다는 파란색이기 때문에 파란색 기호는 진정하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름은 미끄럽기 때문에 시험 전에는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기름을 먹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유사성의 원칙입니다. 즉, 특정 기능과 속성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을 단순화했을 때 그 단순화된 형태와 유사하다면 유사한 기능과 속성을 소유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대표성이란 기호가 의미하는 대상 전체를 대표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흰 국화는 장례식을 대표합니다. 국기는 국가를 대표합니다. 한 사람의 생년월일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와 같이 해당 기호가 더 큰 대상을 대표하는 것이 대표성이 됩니다. 유사성의 원칙과 대표성을 함께 얻게 되면 그것이 상징이 됩니다. 2007년에 뉴욕 양키스 구장에 한 인부가 라이벌 구단인 보스턴 레드삭스의 선수 유니폼을 묻어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양키스 팬들이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양키스는 정식으로 의식을 행한 뒤에 그 유니폼을 제거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유니폼이 상징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레드삭스의 유니폼은 레드삭스 팀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레드삭스라고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단순한 유니폼 하나로도 상징은 기능하게 됩니다. 주술사들은 영적 존재의 이름이나 상징을 도구나 종이 몸에 새기거나 그 이름을 외치는 것으로 그 영적 존재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말하는 법을 비밀스럽게 제사장들 사이에게만 전해져 오거나 존재의 상징을 그리는 법 등이 암호처럼 전해져 왔습니다. 이것이 부적이나 여러 주술적 건축물들의 근간에 위치한 사상입니다. 상징에 의한 주술적 사고는 이념적 연결성, 아이디얼 커넥션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념적 연결성이란 어떤 두 가지가 서로 실제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는 연결성을 말합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스스로가 인과관계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한밤중에 손가락을 튕겼는데 가로등이 갑자기 다 꺼졌다면 마음속 한 구석에 내 손가락은 가로등을 끄는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명백하게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으로 인과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념적 연결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념적 연결성에 의해 상징을 사용하여 주술적 행위를 유도합니다. 어떤 유감 주술적 행위 혹은 상징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념적 연결성에 의해 주술적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주술적 상징이나 행위가 그 결과를 이끌어온다는 명백한 관련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술 행위자는 이 주술적 행위가 사태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에 의해 주술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 거기에 결과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술적 행위의 근본적 목적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쉽게 찍지 못하는 이유, 사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 유감주술적 사고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인과 헤어지게 되면 연인과 찍었던 사진을 지우거나 사진에서 연인만 있었던 부분만을 찢어내버립니다. 이것은 매우 주술적인 행위로 사진을 지우고 사진에서 연인을 찢어낸다고 해서 연인이 실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주술적인 기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진을 놓고 다트를 던지는 것에 대한 실험에서도 동일한 사고작용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86년 폴 로진 박사, 린다 밀먼 박사, 캐럴 네메로프 박사는 위인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을 다트판 중앙에 꽂아두고 행했던 다트 게임과 히틀러 혹은 싫어하는 사람을 다트판 중앙에 꽂아놓고 행했던 다트 게임의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좋아하는 사람을 꽂아 넣었을 때가 싫어하는 사람을 꽂아 놨을 때보다 다트가 더 중앙에서 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트를 던지는 것으로 마치 사진의 사람에게 다트를 던지는 것 같은 작용을 머릿속에서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찍히면 영혼이 찍힌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또한 사진 혹은 초상화를 대상으로 하는 주술적인 행위도 예로부터 만연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과 동일한 모습을 가진 그림 혹은 사진이라면 그것이 바로 상대방 그 자체를 상징하도록 주술적 사고가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멋진 풍경을 보거나 기념할 만한 상황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마찬가지의 주술적 사고에 기인합니다. 당연히 그 풍경에서의 감흥이나 기념할 일의 감흥을 사진이 되살려 주지는 못합니다. 단지 사진을 찍어두는 것으로 그 순간을 동결시키고 그 힘과 감흥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주술적 도구로 사용하려는 무의식적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기념해야 할 상황에서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주술적인 사고에 의한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런 사진들을 담아놓은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사진 메모리가 삭제되었을 때는 단순한 사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주술적 힘들도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지워지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하는 것입니다. 유감 주술의 핵심은 동일한 형태를 가진 것은 동일한 기능 혹은 동일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에 대해 설명할 때 간단히 설명한 바가 있지만 실제 기능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형태적으로 다른 두 가지 물품을 놓았을 때 그 형태가 어떠한 형태를 보이는지가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예를 들면 두 개의 병에 동일한 물을 담아놓고 하나의 병에는 크게 해골 그림을 그려놓은 뒤 사람들에게 두 병에는 동일한 물이 담겨져 있음을 알려주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골 그림을 피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의 의식적인 수준에서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해골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느낌 때문에 그 병을 피하도록 무의식적인 영향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는 유감 주술적으로 해골이 가진 죽음의 의미가 그 병에도 깃들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사진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사진도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 사람과 동일한 형태를 지닌 것이 바로 사진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두 가지가 동일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을 찍지 못한다거나 싫어하는 사람의 사진을 샌드백에 붙여놓고 때리거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고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감 주술적 사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컵스의 저주는 염소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다. 2016년 11월 2일 미국 메이저리그의 야구 구단인 시카고 컵스는 71년 전의 저주를 깨고 108년 만에 드디어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우승이 특별한 이유는 시카고 컵스와 관련되어 있는 염소의 저주, Curse of Billy Goat 때문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1945년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 월드 시리즈 4차전을 관람하던 빌리 시아니스가 관람 중 함께 데려온 염소 냄새가 나서 경기를 볼 수 없다는 다른 관객들의 항의에 의해 경기장에서 퇴장당했습니다. 이때 빌리 시니아스가 쫓겨나면서 다음과 같은 저주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 월드 시리즈에서 패배할 뿐더러
다시는 다른 월드 시리즈에서도 우승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 염소를 모욕했기 때문에 절대로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로 컵스는 71년 동안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별것 아닌 해프닝으로만 생각했겠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하자 실제로 염소의 저주를 믿는 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후 컵스에서는 1973년에 저주를 풀기 위해 빌리 시니아스의 조카가 당시 염소의 7대손 염소와 함께 구장에 입장하려 했으나 이것도 저지되어 저주를 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저주를 풀려고 했으나 저주는 깨어지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우선 저주에 대한 주술적 사고는 제쳐두고 어째서 이 저주가 염소의 저주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시작은 염소에 대한 모욕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주 역시도 염소를 모욕했기 때문에 우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유감 주술적 사고가 작동하게 됩니다. 유감 주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비슷한 원인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고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결과는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술적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염소가 된 것입니다. 마치 기계나 고장나서 제품을 잘못 생산하고 있을 때 고장난 부품을 찾아서 새로 부품을 바꿔주면 제품이 제대로 나오는 것처럼 염소를 모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우승하지 못하는 저주의 결과가 일어났으므로 염소의 모욕을 바꾸면 저주도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주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저주가 작동한다. 시카고 컵스의 저주가 정말로 저주의 효과일까요? 또한 실제로도 여러 문화권에서 실제 주술에 의한 죽음들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흔히 징크스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간단하게는 시험 보기 전에는 꼭 머리를 감지 말아야 한다거나 아침에 고양이를 보면 운이 없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징크스가 생겼을 때에는 그렇다고 여길 만한 연결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복하여 행하면서 점점 더 이러한 연결성을 강화시켰다고 본다면 징크스의 진위 여부에는 의심이 듭니다. 그렇다고 저주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주가 주술적으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저주가 사람들의 행동과 인식을 제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서양에서 검은 고양이는 불길하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만약 중요한 미팅이나 면접을 보러 가는 길에 검은 고양이를 본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그것이 미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불길한 느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주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다시 컵스의 저주로 돌아가 봅시다. 분명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저주를 헛소리로 치부하여 아무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승이 자설되면서 사람들이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던 와중에 저주의 이야기가 소문처럼 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팬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점차 사실로 여겨지기 시작하면 점점 저주의 힘이 강력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별것 아닌 것이 여러 우연을 만나게 되면서 강력한 저주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2003년에 컵스 경기가 마치 기름에 불을 부은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월드 시리즈 진출을 앞둔 경기에서 파울볼을 잡지 못하고 관객석에 있던 팬이 공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분명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저주가 작동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의욕을 잃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컵스는 경기에서 지고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저주가 현실이 되어 그들을 휘감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효과를 고정관념 위협, 스테레오타입 트레트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행위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에게 예술적인 감각을 테스트한다고 설명한 뒤 테스트를 실시하면 설명하지 않았을 때보다 남성의 결과가 더 낮게 나타납니다. 이는 남성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작동하여 스스로의 행위 능력을 제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주 해소의 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주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주에 걸려 있다는 생각이 행위 능력을 제약하기 때문에 그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형태는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유사성의 원리에 의해 저주 해소의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제약을 풀어내고 본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기의 이유. 여기서 말하는 금기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사회적으로 만들어둔 것입니다. 금기는 사회적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각 개인을 제약합니다. 금기는 엄밀한 의미로 주술은 아니지만 주술과 마찬가지로 개념적인 존재가 현실의 개인들의 행위를 제약한다는 것에서는 마찬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4를 생각해 봅시다. 한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사와 발음이 같을 뿐이지 사회적으로는 동일하게 불길한 숫자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들 중에는 4층이 없거나 F로 표기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닭 날개를 먹으면 바람을 피운다거나 연인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도망간다거나 하는 금기와 미신들이 수많은 행위들을 제약합니다. 이러한 금기들은 대부분이 유감 주술적인 사고를 통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금기는 단순히 행위를 넘어 우리의 체감적 느낌까지도 지배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가면 으스스한 느낌을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 공동묘지와 그 외의 지역의 온도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묘지에 가면 공동묘지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성이 우리의 온도에 대한 감각까지 조정하는 것이죠. 어째서 우리 생체 활동까지 조정할 수 있는 금기들이 생겨난 것일까요? 앞에서 저주와 금기는 사람의 행동을 제약한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금기도 있겠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생겨난 금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난 후 3일 안에 못질을 하면 아이의 눈이 먼다라는 금기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못질을 한다고 해서 아이의 눈에 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의 청력은 매우 섬세해서 클래식 음악도 소음으로 들린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섬세한 청력을 가진 아이가 있는 집에서 못질을 하면서 생기는 큰 소음은 아이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질과 같은 큰 소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금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손톱이나 발톱을 깎으면 쥐가 먹고 내 분신이 된다라는 금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밤에 손톱을 깎으면 튄 손톱 조각을 찾을 수 없고 이것이 바닥에서 발을 찌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손톱, 발톱을 깎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금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 주술적 사고 중 한 가지인 유감 주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감 주술이란 비슷한 형태는 비슷한 기능을 한다는 사고에서 발전하여 주술적인 사고로 이행한 것이며 이 비슷한 형태란 모습뿐만이 아니라 색, 소리, 느낌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주술들이 이러한 유감 주술적 개념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매우 강력하게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금기이며 이는 저주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행동을 움직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